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뜨거워지고 있는 여권 대선 레이스와 야권의 당권 레이스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여야 확실히 의견이 나뉩니다. 김연아 의원은 SNS에서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떻게 전반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럴 때 예. 이런 상상을 해요. 네. 대통령께서 어제 전반적으로는 되게 차분했고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언성을 높인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이 이럴 때 4년 동안 고생했다. 1년 남았는데 좀 더 고생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 되도록 돕겠다. 이런 논평이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여유가 정치권에 있었다면. 그런데 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하고서 토론 나오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여당에서는 부동산 등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가장 중요한 모토잖아요. 개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개혁 자체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지키지 못했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논평을 낸다면 네.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늘 정치권은 이렇게 각자 나누어져서 뭐 편을 들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예.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정치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근데 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뭘까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저께 어쨌든 코로나 극복하겠다. 부동산에 대해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러나 기조는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어도 같을 거예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좀 안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런 기조 하에 섬세하고 유능하게 개혁하지 못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게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여야의 지금 평가가 사실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당이 자신감과 의지를 담아낸 연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반대는 뭐냐면 반성이 없다. 그다음에 실정에 대해서 무슨 일종의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걸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조금 더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만점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잘할 수는 없고요. 예. 또 지금이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뭐 그게 본인의 자화자찬일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OECD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네. 뭐 반도체 경쟁력 때문에 수출이 늘고 있다. 이러는 말이 굉장히 저로서는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과 아니 지표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뻑뻑하지? 도대체 나는 계속 어떤 이런 평균적인 삶에서 도태되는 건가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오히려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밑바닥에 아픈 심정에 대한 것들을 어우르지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정권이 초기에 추구했던 또 광장에서 촛불에서 같이 주민들과 했던 그것은 정말 보통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같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분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똑같더라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이 하시겠다는 거대한 목표들 뭐 다 반대 이론을 제기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내 집 마련, 집값 안정, 뭐 공급 확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how to라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의 말씀에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정부 부처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크게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예. LH 사태가 아직 본격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LH의 쇄신 방안도 아직 마련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글쎄 전직 국세청장이 LH 사장으로 갔고 그런 상태에서 뭐 전문성이 없는데 어떤 쇄신 방안을 나올까라고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LH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저는 이것처럼 굉장히 허망하고 뭔가 구호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정책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Q&A 과정에서 다소 뭐 대통령의 약간 감정이 드러난 부분 또 오히려 국민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특별연설 자체에서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자화자찬이 좀 줄고 국민의 마음을 읽으시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모였던 대목 두 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언급을 이제 최 의원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심판을 받았다. 다만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일부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정의 어떤 범위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께서 하우투를 어떻게 하겠다를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민주당이 법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관계부처에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겠다 하면 그건 또 가이드라인을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대로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방식까지 나오는 거는 선례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이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심판받았다. 이렇게 통렬한 반성의 어휘를 쓴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정확했던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가격이 안정돼야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폭등했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다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책 보완 노력은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거는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기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유지할 기조인데 저는 최근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겠다, 규제 풀겠다. 이 시그널이 시장에 가면서 일부 재건축 지역, 문제되는 지역, 강남 일부, 목동 뭐 등등해서 집값 폭등 조짐이 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연착륙하기 위하여 대책을 쓰면 그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책의 효과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나타나는데 예. 그 사이에 선거가 있고 선거 기조가 완전히 집권 여당의 방침과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차질이 와서 집값 연착륙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관련하여 거래허가제, 그러니까 폭등 조짐이니까 거래허가제 예. 들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 이건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가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두들겨 맞았던 거래허가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국회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져야 되고 민주당 내 부동산 특위보다 국회 부동산 특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잘 만들어지는 거 여야가 이게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죽비를 맞고 정신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과 반성은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픈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 다음 선거에 졌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두 대통령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뭐
상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으로 인정하시는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구체적인 거를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셨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서민 주거 안정, 투기 억제, 주거복지 강화를 외치지 않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건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걸 이루느냐가 이 두 정권의 저는 뭐 전략적 차이일 수 있고 정책 역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대통령이 죽비라는 표현을 쓸 만큼 부동산이 아픈 이유는 그 어떻게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것까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일부 세제 완화 또 금융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하나를 갖고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세 정책에 있어서 큰 취지는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그에 맞춰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 다 굉장히 급격하게 강화시켜 놓고 예. 다시 보유세를 찔끔 내린다라고 하면 거래세를 조정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뒤가 다시 엉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칙을 대통령이 얘기하던 원칙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건 세금 갖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 완화 정책인데요. 지금 무주택자와 청년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얼마 전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에게 대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대출을 회수하거나 옥죄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로 누구한테 옥죄일 수 있겠습니까? 기업도 돈이 남고 뭐 충분히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영업자하고 대출받기 어려운 한계 계층들의 대출을 회수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예. 이게 지금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어떤 촉진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돼서 대책 내용으로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강남과 다주택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강남의 집값 잡았습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놨습니까? 아닙니다. 강남 집값 잡지 못했고요. 전국이 강남 집값을 쫓아서 지금 오르고 있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판 게 아니라 다 조기 세습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증여로 이어졌습니다. 이 첫 출발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저는 정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전략, 정책적 내용, 하우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근데 네. 보세요. 대통령이 짧은 언급만으로 저렇게 많은 반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기조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어느 부분이 일부 수정 보완돼야 된다는 정도지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더 갔다면 난리가 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금과 금융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면 뭘로 잡습니까? 거기에 더해진다면 공급이거든요. 그럼 세제, 금융, 공급 이걸로 잡겠다는 원칙을 반대하면 쓸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금융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반론을 하면 한 보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국회 부동산 특위를 여야가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서 진짜 대책을 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첫 단추 잘못 낀 게 아니라 세부적인 대책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를 예. 들면 다주택자가 자기가 가진 매물을 세습해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쭉 돌아본 적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편법으로 증여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마무리됐다. 이게 한 달 전쯤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들과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실패한 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 특혜를 폐지하지 않은 거 조기에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런 건 굉장히 세부적인 대책의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이 이어진다. 이 논의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국회에 책임 있는 단위가 해서 답을 여야가 함께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관심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임명할 거냐라는 그런 듯한 문의였습니다. 질문이었는데 일단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중에 쭉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전례 없이 사실은 이제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오히려 그런 여당의 신중한 모습에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의 그 발언을 듣고 좀 시간 끌다가 임명을 강행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발언상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또 이미 29번의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조 없이 임명을 강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그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어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 취지가 지금 청문제도에 대한 개선의 내용을 같이 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을 내부에서 밀실에서 한다고 하면 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알 권리가 많이 침해되는 게 아닐까. 또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도 보이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특혜인데 그들은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 청문회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도덕적 검증을 어떤 공개하지 않는 데서 하는 것 자체도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정말 문 대통령의 저런 진심이 저는 전달된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 될 때 청문제도를 개혁해서 시행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신다면 예. 저는 그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당인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면 글쎄 야당과 국민들이 저 얘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3명의 후보자 중에서 특히 2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최고의 적임자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최고라는 건 도대체 누구 중에 최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굉장히 제한된 자기 편들끼리 안에서의 누구를 선택하는 굉장히 폐쇄된 인사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발언은 저는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또 좀 자기와 친하지 않더라도 넓게 널린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고 그 안에서 전문가를 찾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정부 공무원은 최고를 뽑는 게 아닙니다. 조직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한 결론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모습을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야가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했고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라고 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재보궐에서 그렇게 크게 이겼으면 네. 사실은 조금 협치를 야당이 더 신경 써줘야죠. 늘 여유 있는 쪽이 조금 협치를 해야지. 지금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그 수습도 못한 상태인데 여당에게만 협치하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에 그 새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사실 한 방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거. 군대를 안 갔다 왔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잘한 걸 막 여러 개 한 거예요. 하나하나 검증하면 다 반박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준영 후보자는 전통 관료예요. 노영욱 후보자도 전통 관료입니다. 네. 임혜숙 후보자도 사실은 교수인데 뭐 때문에 중간에 민주당에 입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만 뭐 그렇게 굳이 인재풀이 협소하다고 몰아붙여서 자기 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만 박준영, 노영욱 두 분은 관료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 편입니까?
관료 중에서 뽑은 건데, 그러니까 그건 조금 수긍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건 도덕성 검증 부분은 그 부분은 뭐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게 있다는 걸 일부 인정하면서 실력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노영욱 후보자를 계속 거론하는 건 이건 정말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분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게 된 것도 공무원을 세종시에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특혜 분양을 해준 걸 그냥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파는 시점에 돈 벌었다? 정부가 또 1가구 2주택 하지 말라고 하니까 판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3억인데 3억에 샀는데 예를 들면 5억인데 2억이 남았는데 나는 3억에 팔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관사 재테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건 국토부나 정부 운영할 때 그런 관사를 두지 마라. 이렇게 원칙을 바꿔야지 노영욱 후보자에게 책임 물을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노영욱 하는 건 저는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의 아내의 경우 그 네. 도자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 그런데 이분이 노조가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성명을 낼 정도라면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방하지 말고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한 번 더 검증하자. 예. 그 부분만 그 도자기 부분은 전 발언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밀수라고 하는데 밀수라면 구속해야 되잖아요. 당장 수사 의뢰해서.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냥 그 벼룩시장 같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야가 추가로 인사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도 하나하나 다 보면 그 논문 표절이라는데 보니까 그게 같은 프로젝트를 한 거고 남편이 전공이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이 참여했던 분, 제자도 그 논문에 제1저자, 제3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계가 이례적으로 이거 논문 표절 아니라고 검증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예. 계속 언론에서는 논문 표절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예. 사실은 사실로 드러내고 토론하자.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하고 이 실력 부분 나눠서 하자는 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주장하신 거여서 예. 결국은 이거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도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국민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나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장관들 임명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고 있냐, 대통령께서 쥐고 있냐, 지금 그럴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께서는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방이 있으면 민주당도 동의했겠죠. 예. 그런데 간사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한 방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서에 반하는 것들이 있으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 김부겸 총리 내정자를 걸고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답을 할 텐데 예. 청와대가 결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는 이상민 의원께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식의 워딩으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이런 건 언론엔 날지 모르나 내용을 꼼꼼히 보셨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임혜숙 후보자는 어떤 면은 도저히 국민 정서가 용납 안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 거다. 예. 지금 이런 발언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언론에 한 줄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정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제 추가로 된 것이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에서 이미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청문회 한 건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 있고 예. 또 다른 장관 청문회 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쓸 수 있는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저는 뭐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를 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거는 뭐 저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아까 최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저는 세세히 보고를 본인이 서류를 붓지는 않으시고 대부분 이제 주변의 보좌진들이나 측근들이 보고하는 거를 갖고 이제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제 같은 발언을 왜 하셨을까라고 했더니 최민희 의원과 같은 발언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결정적 한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국 장관도 청문회 통과된 건 아니지만 청문회 거쳐서 장관되고 황희전 의원도 장관이 되는 마당에 결정적 한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9번의 장관급 인사를 진행을 하면서 예.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장관급의 인사 기준에 대해서 엄청 하향 평준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방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소통의 가장 처음인 지금 장관 후보자 통과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법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고민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 오늘 저 회동 보니까 당분간은 대치 정국이 이어지겠습니다. 저렇게 뭐 통 크게 상생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예. 결론이 잘 안 나고요. 오히려 격한 언어로 확 부딪히고 나서 결론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당분간 알겠습니다. 결정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통 크다, 뭐 네. 거국적 이런 단어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총선 싹쓸이하고 집권 여당이 과연 협치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지고도 또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총리 공백을 우려했다면 정세균 총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국 원인 규명이 다시 본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예. 네. 어쨌든 조속한 국정 회복을 위해서 네. 또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집권 여당의 통큰 양보 또 해결 제시 능력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